여러분, 1학기에 이어서 2학기에는 독서라는 제목의 교과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단원이 독서의 본질이고요. 두 번째 단원이 독서의 방법입니다. 예. 그러나 이번 교과서를 여러분이 쭉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게 이것을 각각 따로따로 습득하는 게 아니고 본질을 공부하다 보면 독서의 방법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언급됩니다. 예, 언급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얼마나 다양하게 더 읽어가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독서의 본질에서 자, 첫 번째 좋은 글 선택하기라는 이제 소제목으로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라는 제목의 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정민 선생님 여러분 기억나나요? 혹시 1학년 때 우리 교과서에서 그 다산 정약용과 황상과의 만남을 다룬 삶을 바꾼 만남 기억나나요? 그 삶을 바꾼 만남 정약용의 생애를 다뤘죠. 그 유배지에 가서 제자를 만났던 그 기록을 담고 있는데 그 글을 쓴 선생님입니다. 예, 그 글을 쓴 작가고요.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1회 두 번째 단원에서는 주제 통합적 읽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룬 근데 주제를 약간 다른 방면에서 이제 다루는 건데 시대와 또는 갈래를 넘나들어서 이제 소비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세 가지의 텍스트를 끌어들였습니다. 시장과 우물, 박제가 실학자죠. 그다음에 윤리적 소비. 자, 이것은 이제 기사문에서 가져왔고요. 또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이라는 성영신 씨의 글을 가져와서 소비를 다각도로 다룬 이러한 그 글을 통해 어떻게 통합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글과 그림이 있어서 잠깐 멈췄습니다. 예, 그 어딘가를 아이가 이제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여기 가지일까요, 오이일까요? 소반에 담겨 있고 이것은 아무래도 모란꽃 같습니다. 예, 빨갛지 않지만 탐스러운 모란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책을 진열할 수 있는 조그만 이제 선반이 있고 그 앞에 이덕무의 글이 있어요. 독서를 통해 얻는 것 중에 최상은 그 정신적 기쁨이요. 그 다음은 이해하여 활용하는 것이요. 어디 가서 이제 써먹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널리 아는 것이다. 순서도 흥미롭죠. 알게 되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은데 이것들을 다 거친 후에 비로소 우리는 알매 도달하는 것인데 이때 어떤 알미냐? 아주 넓은 알미입니다. 예, 넓디 넓은 또는 깊고 깊은 그런 알매 지식에 이제 통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뿐 아니라 지식과 또는 지혜, 또 삶의 이치에 대한 깨우침.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성현이 되고, 공자니 맹자니 하는 그런 높은 학문적 그 위치에 도달하면서 단지 그의 지식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를 본받고자 하는 제자들이 무수하게 그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겠죠. 보통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단지 이제 지식이 많아서 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또는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그 말, 행동, 언행이라고 그러죠, 줄여서. 거기서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배울 것이 많아서 나도 그를 닮고 싶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독서를 하고 나면,
이제 어떤 그 기쁨, 물질을 얻었을 때와도 여러분 저는 비슷한 기쁨 같아요. 내 거가 뭐 하나 더 생겼다. 네, 그런 기쁨입니다. 그 다음은 널리 이해하여 활용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널리 아는 것이다. 자, 선생님 이제 인상 깊어서 여기 한번 일단 찝어봤고요. 여러분 여기는 10쪽입니다. 교과서 10쪽이고요. 여기 한번 보려고 왔어요.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책은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책, 뭐, 하나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각자 하나씩 여기다 써볼까요? 제목을 쓰고, 그 책이 왜 어떤 면에서 나한테, 영향을 주었는지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지금 요 학생을 보면, 뭐, 지난 방학 때 읽은, 방학 때 독서였나 봐요. 윤동주 평전은 삶의 지향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 삶의 지향점. 어, 나도 내 삶의 지향점을 찾을 노력하고 있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똑똑했던 윤동주는 자신의 그 양심과 그 독립을 향한 청년으로서의 열망을 잊지 않고 그걸 실천했죠. 대단히 용기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선생님은요, 올해 초에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 국문과 교수님 중에 건국대학교 교수님인데, 신동흔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 국문과에서는 교수님이라고 안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시 선생님, 소설 선생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고전시가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대학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자신을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대부분 그러셨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건 마치 교사를 교사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즉, 그 교수는 지칭이지 호칭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로 부르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나는 선생이다. 그러므로 나를 부르려면 선생님으로 불러라 그랬어요. 아직도 국문과에서 그렇게 선생님으로 부르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에 우리 교수님들도 이제는 교수님으로 더 많이 불리기를 원하죠. 교수님들 스스로가. 우리 학생들도 선생님으로 만족했거든요. 자, 그래서 신동훈 선생님이 쓴 책, 제목은요, 시집살이 이야기 연구라는 책이었어요. 제목이 벌써 웃음이 나죠. 시집살이 이야기 연구라는 책이에요. 연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좀 소개를 해보자면 여기에 이제 여러 말하자면 신동훈 선생님의 제자들이죠. 국문과 박사 이상을 마치고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국문학 그 자료들을 연구하고 있는 이제 학자들이에요. 이 학자들이 모여서 전국에 그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 신동훈 선생님은 옛 이야기를 연구하는 분이거든요. 우리나라 뭐 민담, 뭐 이런 뭐 전설, 신화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세계의 이야기도 정리하는 분이세요. 근데 분명히 이 시집살이를 겪은 여성들의 그 삶 속에도 뭔가 이야기가 녹아있을 것이다 해서 그거를 다 채록해 옵니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채록은.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제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을 녹음하고 받아 쓰고 인간적으로 친해져야 이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술한 자료를 유형별로 뭐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이것을 유형화시켜서 이걸 정리를 해요.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느낀 게 뭐가 있냐면, 선생님도 이제 유부녀잖아요. 이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시집에 가서 같이 가족을 이루어 대가족으로 살진 않지만,
그 어떤 그 남편과의 관계, 또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어떤 그 원활하지 못했던 나의 기대와 너무 달랐던 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삼형제 집의 맏며느리거든요. 처음 시집 왔는데 제사가 1년에 11번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해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선생님이 겪은 또 어떤 나만의 시집살이가 있습니다. 예, 비록 소가족 제도로 따로 살지만 자주 이제 시댁을 갔어야 됐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읽고서 놀란 점은 옛날에는 물론 더 심했고 정도가 심하고 시집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당한 그 슬픔과 어떤 학대는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데 또 선생님 주변에 또 친구들, 이 결혼해서 사는 친구들의 또 이야기들을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예나 지금이나 좀 정도만 다르고 범위가 다를 뿐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 뭐 이런 깨달음을 나를 돌아보고 어떻게 보면 내가 바보 같아서 이런 그런 어떤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내가 산 게 아니냐. 예. 선생님 결혼 생활을 생각보다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로부터 이제 나이가 꽤 들어서 이제 시집살이를 용납하고 싶지 않은 나까지 이제 어떤 그 성장의 과정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경험했어요. 어, 그래서 최근에 선생님은 이제 여러 책을 동시에 조금씩 읽어나가는 그런 독서가 타입인데, 독서가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그렇게 독서하는 유형의 사람인데, 최근에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책은 무엇인가 할 때 선생님은 이제 이 책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하나씩 여기다 써 보시고요.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한번 예, 같이 나눠봅시다. 좋은 글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한다. 우리는 여러분 뭐 이제 진로가 바뀌는 경우가 이제 많죠. 그게 이제 쉬운 예고. 우리는 좋은 글을 선택할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적, 통합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단원에서는 독서의 목적이나 또 그 글이 가진 그 도서 또는 그 글이 가진 가치를 고려하여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읽고 싶은 독서할 때는 뭐 그냥 읽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소위 그냥 그냥 독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7, 80% 이상은 여러분 또 대학 가면은 더욱 이것을 많이 경험할 텐데 어떤 목적이 생깁니다. 예, 주로 이제 숙제나 학업을 위함이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말부터 3학년까지는 여러분 아무래도 면접에 좀 준비하는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학업의 목적이라든지 뭐 그 외에 진짜 그냥 뭐 재미 뭐 그다음에 여러 뭐 여가 뭐 이런 이제 시간이 나서 하는 거 이때는 이제 읽고 싶은 책을 읽겠죠. 그래서 나의 독서의 목적이나 또 그 상대의 그 글이 가진 내가 읽을 그 책이 그 도서가 가진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글을 선택해서 선택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야 이제 그 같은 시간에 독서를 해도 그 독서의 효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효과보다는 효용이라는 말로 합시다. 그 자신이 들인 노력 대비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좋은 글의 가치를 알며 좋은 글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찾아 읽을 수 있게 된다.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독서 자료를 비판 통합적으로 읽고 재구성하는 활동까지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글을 찾아 읽으며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제 그렇게 활용하자. 이제 이런 글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12쪽입니다. 우리 교과서는요, 소위 본문, 지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요번에는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 정민이라는 작가가 쓴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가 이제 본문이 되겠고요. 본문에 앞서서 살짝 그 안내나 지침과도 같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내나 지침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좀 볼까요? 독서는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자 경험이다 했어요. 앞서서 선생님이 이제 뭐 진로가 바뀐다 또는 자신의 뭐 가치관 또는 뭐 지향점 바뀐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독서의 중요성이랄까요? 독서의 필요성을 이제 소개한 부분이 되겠고요. 헤르만 헤세는 세상의 모든 책과 글이 헤르만 헤세의 글이 여기 지금 있는 거거든요. 모든 책과 글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행이네요. 예, 모든 책이 같이 있다고 했으면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벅차고. 모든 책이 그런 것은 아니다. 독서가 주는 행복은 글을 읽음으로써 독자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 성찰. 뭐 꼭 도덕적인 성찰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예, 그다음에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연히도 선생님이 앞서 소개했던 신동훈 선생님의 시집살이 연구. 그것은 나에게 나를 되돌아보고, 예, 내가 너무 어리숙하지 않았나.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나약하게 주어진 것을 하지 않았나. 내가 왜, 그 가족 문화를 개혁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가. 이제 이런 반성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죠. 나만 설거지하지 않겠다. 당신도 참여해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뭘까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 나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선생님이 한번 껴 맞춰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헤르만 헤세의 책이라는 글 볼까요? 예. 시 같은데요. 이 세상 모든 책이 그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 하지만 가만히 알려주지. 그대 자신 속으로 돌아가는 길. 그대 자신 속으로 돌아가는 길. 이게 바로 이제 나를 스스로 되돌아보게 해서, 이제 나를 이제 뭐, 자신을 되돌아본다. 이제 이 부분 같아요. 성찰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거죠. 반성, 성찰. 그대에게 필요한 건 모두 거기, 책 안에 있다. 이거예요. 해와 달과 별, 그대가 찾던 빛은 그 어떤 가치관, 뭐 찾던 것, 그 삶에 있어서의 어떤 보물, 내가 도달해야 할 어떤 지점, 자,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은 자, 그대 자신 속에 깃들어 있는데 그 자신에게로 되돌아가는 그 길터주기를 누가 한다? 그거는 이제 책이 해준다. 근데 책이 그냥 놓여만 있으면 안 되죠. 독서해야죠. 읽어야 이제 내 자신 그 안으로 이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대가 오랫동안 책 속에 파묻혀 구하던 지혜. 아까 그 빛, 보물이라고 표현했던 것, 무슨 지혜. 펼치는 곳마다 환히 빛나니 이제는 그대의 것이다.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독서를 해서 얻어지는 어떤 지식과 지혜, 자, 그런 어떤 독서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이 기쁨이요. 진짜로 그 재물을 얻었을 때, 통장에 왜 뭐 1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10년, 뭐 10년까지 안 가도 돼요. 1, 2년 이제 잘 저축을 해두면 이게 어느 날 이제 만기가 돼서 내 이제 생활 통장으로 딱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원래 이제 그 적금하는 통장은 중간에 깰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때 매달 뭐 얼마 해가지고 돈이 이제 목돈이 마련이 됩니다. 재물에 비교를 할게요. 그것이 이제 만기가 다가와요. 뭐 2년을 넣었어요. 24개월. 그러면은 어느 날 이제 목돈이 돼서 내 그 생활비 통장에, 이게 통장 그림입니다. 생활비 통장에 이게 이체가 되죠.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커다란 이제 그 샘물이 생겨서 돈을 여기서 막 뽑아 써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생활비가 넉넉해지는 거죠. 또는 큰 일을 앞두고 목돈 마련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대단히 큰 기쁨을 줍니다. 내가 그동안 참고 어떤 그 이것도 일종의 노력인데 참고 돈을 이제 모았더니 목돈이 돼서 내게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독서를 마쳤을 때의 기쁨도 이거하고 되게 유사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같이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좀 더 그 효용을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지금 안내하는 겁니다. 이 교과서가. 좋은 글을 읽는 경험은 감동과 즐거움의 형태로 때로는 성찰의 경험으로 독자의 내면에 켜켜 있어요. 내면을 바꾸고 성장시킨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좋은 글을 읽었어. 자, 이것은 감동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나를 이제 되돌아보게 해. 예.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게 이거 같아요. 성찰이에요. 그래서 이 성찰을 토대로 해서 단단한 이게 이제 디딤돌이 돼서 이번에 여러분 여서정 선수가 체조하는 거 봤죠? 도마할 때 이게 뭐 발판을 하나 탁 구르잖아요. 그 성찰을 하는 사람만이 이 디딤돌, 즉 도마 바로 앞에 있는 그 발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이 있는 거죠, 인생에서. 성찰 없이 나아가면 뭐 살 수는 있어요. 그냥 살 수는 있는데 되게 사람이 성품이 거칠고 좀 그릇되게 살아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자꾸 뒤를 돌아봐야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자, 그다음에 독자의 내면을 켜켜 있어야 독자의 내면을 바꾸고 성장시킨다.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보다 책이고 책을 열어 젖혀서 이제 독서해야 된다 이거죠. 자, 좋은 글을 선택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택의 문제가 남았는데 갱 읽을 수도 있어요. 이 갱도 선생님은 괜찮다고 봅니다. 머리 아플 때 머리 식히려고 그냥 뭐 만화책 읽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목적이 있을 때 또는 내가 이제 좀 더 발전적인 어떤 삶을 살고 싶을 때 좋은 글을 선택하는 것은 자, 첫 단추를 꿰는 일과 같다. 이때 어떤 글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인지 판단하는 일은 자, 네 손에 달려 있다. 자, 독자가 좋은 글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13쪽입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글을 찾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독서의 출발이다. 자신에게 적합한 글을 찾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이제 단시간 안에 이게 생기지 않습니다. 선생님 경험을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이제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그 이전까지 선생님도 문제집이나 잡서와 교과서만 가지고 이제 공부하던 사람이죠. 이것은 이제 독서라고는 볼 수가 없고 겨우 독서를 해봤자 이제 교과서 이제 그런 걸 학습 독서라고 하는데 교과서 정도였고 그 외에는 이제 선생님은 이제 책 읽는 걸 워낙에 좋아하긴 했지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 문학 1920년대부터 뭐 최근까지의 작품들을 근데 스스로 많이 읽었죠. 찾아서 많이 읽었어요. 진짜 좋아서 재밌어서 많이 읽었는데 자, 이렇게 독서하던 것은 독서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게 대학에 이제 입학하고 이제 전공학과 국문과였죠. 예. 전공에서 이제 과제를 줍니다.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라. 근데 이제 어떻게 할지 너무 난감했어요. 보고서 작성하는 작성법도 몰랐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 도서관에 가래요. 이걸 작성하려면 도서관에 가라고 합니다. 사실 첫 번째 보고서는 실패했어요. 왜냐면 작성법을 몰랐어요. 그럼 작성법이 분명히 어딘가 어떤 책에 있을 텐데, 그 책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이 망했죠, 일단. 형식이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몰랐으니까 이제 내용에 집착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필요한 그 국문과 전공 도서가 국문학 관련, 이게 이제 도서가 어디에 있는지, 과연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이제 대학교 도서관은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게 전체 6층짜리 도서관이었는데, 굉장히 넓었죠. 그 중에 선생님의 이제 책은 나중에 이제 조금만 지나면 내가 필요한 책이
난 주로 4층에 있었는데 어느 열에 있는지 이제 검색하지 않고도 찾아갈 수 있을 만큼이 돼요. 예, 근데 이제 저벅저벅 가죠. 내가 필요한 곳에. 그리고 이제 뭐 대출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이제 검색을 쓰는데 1학년들은 이제 내 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책이 컴퓨터 그 검색대 앞에서 한참을 보냅니다. 그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이제 검색을 막 해요. 다리도 아프고 막 목도 마르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검색대에서 나온 뭐 811점 뭐 어쩌고 저쩌고 C 뭐 창 어쩌고 뭐 이렇게 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첩에다가 종이에다가 한 대여섯 개쯤 써요. 대여섯 개쯤 써요. 그러면 이게 어디 있는지 이제 그 층에 그 서가에 이제 도달을 해야 돼요. 가서 찾는데 이제 책이 무석에 꽂혀져 있으니까 상당히 압도당하죠. 어,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책이 대출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자리에 있지 않아서 분명히 대출 중이 아닌데 보이지 않는 책도 있고 해서 목록을 한 10개쯤 찾아도 그 중에 내 손에 떨어지는 건 한 서너 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학교의 학부생은 그 대학원생과 다르게 책을 빌릴 수 있는 그 권수도 제한돼 있어요. 교수님 뭐 한 2, 30권 되고 한 번에 대학원생은 한 10권쯤 이제 넘는데 학부생은 아마 겨우 그때 3권인가 뭐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5권인가 동시에 빌릴 수 있는 게. 그래서 뭐 하나를 빌려가면 뭐 하나 반납해야 되고 왜냐면 이 과목만 있는 게 아니죠. 과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대개 7개 정도의 과목을 배우는데 여기 거의 동시에 숙제를 내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책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하냐 이제 복사를 많이 합니다. 책을. 뭐 관에 대출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물리적으로 책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이제 대출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문제는 이제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어렵게 얻은 책이 진짜로 보고서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알려면 이걸 빨리 읽고서 내용을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야 되죠.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 3권이 다 또는 5권이 다 나의 보고서와 연관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1학년 때 첫 보고서는 어떨까요? 3권이나 4권 중에 기대가 높았으나 실제 내 보고서에 써먹었을 때 그 연관되는 부분이 매우 극소 일부분이거나 아니면 이 중에 한 권만 나한테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능력치를 높이고 넓히기 위해서는 이제 숙제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냐면 이건 독서의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이건 효율. 이제 목적이 분명한 이제 독서였고, 이때 효율을 어떻게 높이느냐. 자, 이것이 뭐예요? 나한테 적합하고 필요한 글을 단번에 찾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은, 그때 나에게는 거의 생존 능력이었습니다. 생존 능력. 왜냐면 또 벌떼같이 나의 동기들이 와서 이 책을 찾아갈 거기 때문에, 이제 책을 찾고 뺏기는 그런 무수한 그런 경쟁이었죠. 예. 그래서 어떤 독서를 이제 목적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선생님이 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했는데요. 자,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 아까는 이제 좋은 글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이었다면 이번에 기준인데요. 자, 독서는 읽는 글을 선택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읽을 글을 선택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좋은 글은 독자에게 자, 지식과 그다음에 우리가 지식만 쫓지는 않죠. 그다음에 감동, 그다음에 즐거움을 주고 이 지식과 감동이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단지 어떤 그 재미, 우리 이거 쾌락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단지 재미와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감동이 독자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기도 하죠. 또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여 독자의 지적, 정신적 성장을 이끌어준다. 독서 많이 한 사람들이 약간 철이 빨리 드는 경향이 또 있어요. 성장. 읽을 글을 선택할 때 다음 3가지 요건을 고려하면 독서의 목적과 글의 가치에 맞는 좋은 글을 잘 선택할 수 있다. 자, 좋은 글은 어떤 것을 고려하냐? 자, 이 삼각형이 왜 나왔는지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별로 유기적인 모습이지 않지만 이제 궁여지책 같은데 어쨌든 독자, 글, 맥락이 어우러져서
이제 좋은 글의 선택 기준이 된대요. 한번 볼까요? 학업, 교양, 문제 해결, 여가, 타인과의 관계 유지 등 독자의 읽기 목적에 맞는가? 자, 독서의 목적에 무엇이 있냐고 물으면 여러분, 독서의 목적, 학업, 교양, 문제 해결, 여가, 타인과의 관계 유지. 이렇게가 답이 되겠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목적이 이제 이 중에서 학업과 문제 해결 이쪽은 약간 좀 실용적인 목적이 되겠죠. 그죠?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뭐 숙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문제 해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선생님이 이제 보고서 작성법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학업보다는 정말 문제 해결이죠. 보고서 작성법. 그래서 실용적 독서고요. 나머지 뭐 교양, 여가, 타인과의 관계 유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는 이제 비실용적인 목적의 독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독자의 목적에 맞느냐, 그 책이. 그 다음에 또 독자의 관심과 흥미도 충족시키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배경 지식과 읽기 능력, 즉 독자의 수준에 맞냐 이거예요. 여러분 뭐 같은 주제라도 그 초등학생에게 보여줄 것과 대학생에게 보여줄 것이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이 믿을 만한가? 이거 신뢰성에 관련된 거고요. 글의 내용이 이치에 맞는가? 타당성에 관련된 것이고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가? 자, 편파적이지 않은가? 공정성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이 읽기 쉽게 쓰였나? 이독성. 자, 이것은 뭐냐? 옆에 볼까요? 이독성. 글의 내용이나 어휘 수준 등의 측면에서 글이 얼마나 쉽게 읽히는가? 지나치게 이제 한자어를 남발해서 글이 막 글이 생경하고 낯설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나치게 현학적인 글들이 있어요. 이런 글들은 이제 읽어보면 입에 착착 붙지 않고 글이 앞으로 진도가 안 나가죠. 이게 이제 정말 그 책이 잘 쓰였는데 나한테 너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방금처럼 작가의 어떤 그 지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책이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쓸 수 있는데 일부러 이제 어렵게 쓰는 그런 경우 있어요.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면은 글의 책의 편집, 뭐 활자 크기라든지 읽기 쉽고 편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제 과거에서 현대로 오면서 이런 가독성 문제를 많이 해결했죠. 그 편집이나 인쇄 또는 어떤 컬러 이런 것들의 연구는 디자인적인 측면이기도 하지만 이게 책을 읽는데 굉장히 그 도움이 되거든요. 같은 내용도 배치에 따라 좀 달라지잖아요. 편집이나 배치에 따라서 활자체, 글자 간격, 행간 띄어쓰기 등에 따라 인쇄물이 얼마나 쉽게 읽히는가. 예전에는 이제 세로쓰기였어요. 책들이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로쓰기로 이제 넘어간 건데 이런 것들도 가독성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좀 중요한 얘기 있어요. 맥락인데 글과 필자에 대한 독서 공동체의 평가가 긍정적인가? 독서 공동체가 뭐냐면 보세요. 독서 공동체는 독자의 활동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 가족, 교사, 지역사회 등을 일컫는다. 글과 필자에 대한 독서 공동체의 평가는 독자 개인의 평가를 보완해주는 객관적 기준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평가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 왜 예스24나 알라딘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평점 있잖아요. 평점. 별점. 그래서 뭐 10점 만점에 이제 뭐 8.8 선생님이 이제 이 정도 이상만 되면 높다고 보는데 또는 이제 별인가요? 이건 이제 배민의 맛집 평가이기도 하지만 이제 별이 5개가 있는데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 이 중에 이제 뭐 3개만 색깔이 칠해지거나 뭐 4개 반 이런 식으로 칠해져 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 맛집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 책에 대한 평가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한 줄 서평 이런 게 있어요. 한 줄 서평. 여러분 예스24가 여기 조금 잘 돼 있어요. 선생님 예스24랑 관련 없고요. 네. 자, 한 줄 서평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평점이 높다거나 뭐 별점이 높다거나 평이 좋다거나 하면은 어떤 객관적 기준이 마련이 돼서
나의 도서 선택에도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 이 책이 양서인가? 어, 내가 읽을 만한 도서인가? 예. 여러 세대를 통해 검증된 가치가 있는 글인가? 양서이면서 여러 세대 거쳤어? 그럼 고전이 되는 거지. 자, 일단 여기서 잠깐 마치고요. 자, 14쪽입니다. 드디어 이제 지문 들어왔는데요. 옛사람에게 배우는 독서입니다. 옛사람에게 배우는 독서. 옛사람이 누가 나올까? 궁금하죠? 자, 그러면 독서의 방법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독서의 목적이나 좋은 글의 가치를 고려한 글의 선택에 대해 생각하며 다음 글을 읽어보자. 자, 누구나 살아오는 동안 하면서 이제 본문이 시작돼요. 여러분 여기 선생님 단락 좀 나눠볼게요. 자, 누구나 살아오면서가 첫 번째 단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책은 우리 주변에 쌓여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렇게 되겠죠. 단락을 지금 나눠보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전체가 8개의 단락이 되겠고요. 이제 이 글을 8개의 단락에 맞춰서 이제 내용을 나눠볼 거예요. 처음, 중간, 끝 세 부분으로. 처음, 중간, 끝 세 부분 나눌 거고요. 이제 단락을 1,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2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단락별로 이제 우리가 중심 주제문을 문장으로 쓰는 훈련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실제 써봤는데 중심 문장 찾기가 아닙니다. 단락의 내용을 요약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인데요. 해봤더니 쉬웠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실제 이제 출석해서 그렇게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갈까요? 자, 누구나 살아오는 동안 마음 깊이 간직한 책이 있기 마련이다. 여러분 있나요? 주로 이제 어린 시절에 읽은 책들이 많이 마음에 남아있죠. 어린 시절 종이가 너덜너덜해지도록 읽었던 동화. 여러분한테도 이런 책이 있나요? 너무 여러 번 읽어서 너덜너덜해지는 책.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심히 읽었던 책이 그 소공녀 세라였어요. 그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 같은 건데, 이제 그 남의 집에 얹혀 살았던 가난한 그 세라가 나중에 어떤 그 부잣집 어떤 후견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갑자기 귀해지는 귀족이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 별로 그렇게 지금 어른이 돼서는 이런 얘기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꿈꾸게 만들고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게 만들지만, 어린 시절에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좋았어요. 재밌고. 그다음에 길을 몰라 방황하던 청소년 시기에 묵직한 충격으로 제자리를 찾게 해준 경험이 있다. 이때 청소년 시기에 선생님 좋아했던 거는 뭐 묵직한 충격은 안 줬지만 제인 에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알베르트 까미의 페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소설이 있어요. 네, 알베르트 까미의 페스트는 나한테 조금 묵직한 충격을 줬죠. 네. 이때 이제 생각하는 걸 좋아하던 시기니까 이제 사춘기 때 요랬고,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영화로 나와 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책은 정말 선생님이 아주 좋아했던 책입니다. 네, 굉장히 여러 번 읽었는데 이 책도 역시 누군가 나한테 빌려간 뒤로 되돌려주지 않았어요. 이 선생님이 정말 사랑해서 이 책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시험 기간에도 시험 공부하다가 슬프고 힘들 때마다 빠져들어서 읽고 했던 책이거든요. 근데 내가 재밌다고 하니까 누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2권짜리 책이에요. 되게 두꺼웠어요. 빌려줬는데 결국은 나한테 돌려주지 않았고,
나도 빌려준 거를 완전하게 까먹은 덕분에 결국 그냥 졸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손때 묻은 이 애착이 있는 이 책을 되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뒤로 선생님은 이제 그 책을 빌려줄 때 돈 빌려주는 것보다 더 깐깐하게 됐어요. 돈은 내가 그냥 한 책값이면 뭐 2, 3만 원이겠죠? 그냥 버리거나 이렇게 떼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책은 굉장히 나의 그 경험이 묻어 있는 거라 되돌려주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평생 동안 마음에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선생님이 10대에 겪은 이야기인데 30년이 거의 지난 지금도 이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 누군가 선생님한테 혹시 책을 빌려간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 서로 돌려주도록 합시다. 예. 학문의 길에서 만나 인생의 스승이 된 고전도 있다. 여러분, 이게 선생님은 이제 전공 공부하다 만난 건데, 나한테 고전은 광장이에요. 예. 하나 더 얘기하라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난소공도 말하고 싶어요. 예. 뭐 이거 말고도 또 몇 가지가 있지만 다음번에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힘이 되고 일깨움을 주는 책 몇 권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의 독서는 쓸쓸하지 않을 것 같다. 선생님은 이 문장이 그의 인생은 쓸쓸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읽히네요. 그의 독서는. 지금 독서의 길은 인생의 길이거든요. 그 삶의 어떤 그 단계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 책들이 있기 마련이죠. 책은 우리 주변에 쌓여 있다.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책을 읽는다. 공부에 도움을 받으려고 읽고, 또 교양을 쌓기 위해 읽고, 앞서 말했던 독서의 목적이죠.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여가를 위해서 뭐 여행 가서 책 읽고 뭐 이런 건가요? 선생님은 여행 가서 책 안 읽어요. 여행 가면 그냥 여행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가보지 못한 곳, 경험해보지 못한 일, 또 갈 수 없는 옛날도 책을 통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요. 시대와 장소를 오갈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책은 시공을 초월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소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네요. 상대와의 대화에서 화제를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을 만들어주죠. 단순 소통이 아니라 소통을 하면서도 그 화자를 굉장히 지적으로 폭넓게 해서 화제를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사람과는 계속 대화하고 싶어지죠. 자, 세 번째 단락 갈까요? 그렇다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목적에 맞으며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읽어야 한다. 어떻게? 책 읽는 방법인가요? 자, 목적에 맞으며 또 가치가 있어야 돼. 양서 읽어야 된다고 아까 했죠. 양서. 또 고전 읽어야 된다고 했죠. 자, 목적에 맞으며 목적은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들 뭐 공부, 뭐 문제 해결, 교양, 여가 생활. 그다음에 이제 뭐 상대와의 대화에서 이건 이제 타인과의 어떤 관계 얘기하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를 좀 더 나아지게 하는 소통의 문제. 이렇게 해서 자, 이런 목적에 맞으며 또 가치가 있는 책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읽어야 한다. 자, 어떻게 읽을까? 자, 적절한 방법을 찾자. 독서의 목적이 다양하되 독서의 방법도 다양하다. 흔히 정독과 다독을 두고 바른 독서의 방법을 묻곤 한다. 어떻게 읽는 게 좋아요? 뭐 그러는데 여러분이 다독도요. 다양한 책을 읽는 것도 다독이고요. 한 권을 여러 번 읽는 것도 다독입니다. 그다음 정독은 무엇이냐? 정독은 뜻을 새겨가며 자세히 읽는 겁니다. 뜻을 새겨가며 읽으려면은 상당히 느리게 읽게 되겠죠. 그리고 뜻을 새기려면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고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독하다 보면 다독하게 되는 거죠. 여기 뭐 소의 되새김질 뭐 이런 거 있죠. 이거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소의 되새김질. 자, 바른 독서 방법을 묻고 한다. 여기에 정해진 답은 없다. 답은 없다. 지금 선생님이 그랬어요. 정민 선생님이. 자, 정독할 책은 정독하고 책 따라 다르다 이거죠. 다독할 책은 다독한다. 옛사람들은 정독을 위해 같은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다독하는 방법을 택했다. 정독하려면 깊이 있게 음미하며 새겨 읽으려면 다독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를 여러 번 읽는 거예요. 자, 새겨 읽어야 할 책은 새겨 읽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된다.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이제 몰랐던, 존재조차 몰랐던 그 논문 작성법, 내지 보고서 작성법 책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꺼내 읽으면 되는 거지. 하나를 수십 번, 수백 번 읽어서 새겨야 할 책은 아니지 않나요? 그쵸? 자,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예요. 일생을 함께해야 할 지혜를 소설책 읽듯이 흘려버릴 수 없고, 소설책 같은 거는 이제 그때그때 또 읽을 수 있는 거고요. 깊은 사색이 필요한 주제를 만화책 보듯 해서도 안 된다. 자, 깊은 사색이 필요한 주제에는 수십 번, 수백 번 다독하고, 소설책 같은 흥미 위주의 이야기들은 그냥 흘려서 읽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김질해서 읽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정독하는 거고, 자, 정독하려면 다독하는 거죠. 뜻을 새겨서 읽자, 뜻을 새겨서 읽자. 또 책의 뜻을 음미하며 읽는다. 뭐 사색하며 읽는다. 뭐 일생 동안 계속 읽는다. 이런 것들이 되새김질 독서법, 네, 정독과 다독이 되겠고요. 고래가 큰 입을 벌리듯 물고기와 새우를 한꺼번에 삼켜버리듯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에 되게 여러 가지 책을 읽는 거죠. 이 여러 가지가 주제가 통합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주제와 상관없이 뭐 내가 동시에 막 되게 많은 정보를 수득해야 될 때는 이 책 저 책을 읽기 마련이고요. 또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화장실 가서 읽어야 되는 책. 선생님이 약간 그런 편인데, 또 이렇게 통근할 때, 혹시 내가 지하철을 탔다면 그럴 때 읽을 책.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여러분하고 수업 준비를 위해서, 또 읽어야 할 책, 지도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습서일 수도 있고, 문제집일 수도 있고, 또는 난소공을 이번에 가르친다. 그럼 난소공과 관련한, 난소공 소설책도 다시 읽어야 되고요. 관련된 짤막한 서평이나 논문들 있어요. 그거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래가 큰 입을 벌리듯. 그러니까 오전에는 시집살이 이야기 연구를 읽었는데, 이제 낮에 여러분 수업하기 전에는 난소공 관련 책들과 논문을 막 읽다가 저녁 때 올 때는 이제 시사 주간지 선생님 또 구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시사 주간지를 읽고, 뭐, 근데 그 다음날 통금할 때는 어제 산 뭐 새 책을 읽을 수도 있는, 소설책을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설책은 6월 모의고사에 나와서 나를 자극했던 어떤 새로운 소설이 있었어. 이제 그거 이제 예스24에서 주문한 게 도착했어? 그럼 이제 그거를 또 읽다가 다시 학교에 도착하면 또 다음 단원이 예를 들어 뭐 광장이다. 또 광장을 또 읽어야겠죠. 고래가 큰 입을 벌려 물고기와 새우를 한꺼번에 삼켜버리듯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방금 선생님 예를 든 거고요.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 자, 즐거운 소식이죠. 이게 통독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통독이고 일부 읽는 것이 발췌독이죠. 네, 필요한 부분만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죠? 또 수없이 되풀이해 읽어서 한 부분만 손때가 묻었어? 다독하는 거죠. 그죠? 아까 다독 뭐라 그랬어요? 한 권을 여러 번 읽는 것도 다독이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전혀 다른 책들을 많이 읽는 것도 다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책에서는, 지금 우리 글에서는 하나를 새겨 읽고자 하나를 수십 번, 수백 번 읽는 것을 지금 다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잠깐 이 예시 작업을 좀 하고 싶어서 14쪽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전체 단락을 번호를 매기자 그랬고, 단락 번호를 매기자 그랬고, 그 다음에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눠보자. 끝으로 나눠보자. 세 부분 했어요. 처음, 중간, 끝 나눠보자 그랬고, 이때 이 단락에 주제문을 써보자 했어요. 이 주제문 쓰기에 관련된 거예요. 그다음 첫 번째는 지금 보면 누구나 살아오는 동안 마음 깊이 간직한 책이 있기 마련이다. 뭐 그의 독서는 쓸쓸하지 않을 것 같다. 이 부분이잖아요. 자, 이 부분의 주제문을 선생님 써봤어요. 여러분 작성해 보세요. 여기서 녹음을 멈추고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자, 나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썼어요. 첫 번째 단락. 인생을 살며. 여기 지금 그 뭐 어린 시절, 청소년 시기 뭐 이러면서 계속 그 인생의 궤적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며 이걸 선생님은 시기라는 말로 했습니다. 시기마다 나와 함께한 책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했어요. 책이 있기 마련이다. 나와 함께한을 두고서 고민을 했죠. 나를 돕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치웠고, 이거 X.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또 해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보다 나와 함께한, 마치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나와 함께한 책이 있기 마련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잘 못하는 부분이 이런 식의 이제 문장의 종결형 이런 거 잘 못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로 좀 이렇게 좀 지울 수 있나? 이게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 관련해서 두 번째 단락은 책은 우리 주변에 쌓여 있다. 하면서 독서의 목적을 소개했죠. 그래서 이제 이 2번을 뭐라고 했냐. 자, 여러분도 써봐. 여러분도 쓰고 멈췄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랑 비교하는 거지. 나 이렇게 썼어요. 다양한 목적으로 읽는 책은 우리 삶을 풍부하게 해준다. 이렇게 했어요. 이때 나는 이제 이 풍부하게라는 말을 쓰기 전에 우리 삶을 뭐 다양하게 해준다. 이렇게도 해봤고요. 또 우리 삶을 충족시켜준다. 이렇게도 해봤어요. 지금 선생님이 쓴 문장이 가장 최선이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 여러분이 쓴 문장 중에도 최선의 그 단락별 요약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비교해보면 되게 재밌고, 요게 지금 경수필이거든요. 요 지문이 수필인데, 수필 지문 같은 경우 단락이 8개면은 한 20분이면 간단하게 끝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도 해볼 참인데, 여러분은 뭐라고 했어요? 한번 써보세요. 쓰고 돌아와서 나랑 비교하는 거지. 자, 세 번째 뭐라고 했냐면, 난 이렇게 썼어. 독서의 목적에 맞게 가치 있는 책을 택하여 알맞은 방법으로 읽는다.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그냥 알맞게 읽는다 이랬거든요. 근데 음식이 읽는 것 같잖아, 이러면. 알맞게 읽는다. 그치? 그래서 알맞은 방법으로 읽는다 그랬어요. 이제 이 알맞은 방법이 아까 말했던 뭐 정독, 다독, 발췌독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이거는 자습서에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시험 문제로 내냐고?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런 식의 이 단락별 주제문 요약문 쓰기를 하잖아요. 그 정말 최선의 독서 능력 신장입니다. 근데 옆에 누구랑 하면 좋냐? 여러분들끼리 해도 좋고요. 그리고 나처럼 책 좀 읽고 글 좀 쓰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이제 이게 굉장히 훈련이 효과가 아주 좋아요. 선생님은 사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네, 지문 읽고 훈련하는 거. 요게 이제 수능 국어 지문도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때 이제 논술 시험이 있었는데 입시에 이 논술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 요약하기 훈련을 하다 보면 글을 읽고 이 생각을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세 단락을 해봤는데, 시간이 되면 나머지 단락도 다 해볼 생각이에요. 예. 자, 이 글이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였죠, 제목이. 자, 이제 옛사람 나옵니다. 자, 옛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아. 여기 이제 네 번째 단락이 되겠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었다. 몇 가지 예를 소개한다. 홍석주.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는 방법을 썼다. 이게 아까 그 단락 3에서 말하는 표현으로 빌리자면 고래가 큰 입을 벌려 물고기와 새우를 한꺼번에 삼켜버리듯, 즉 다양한 방면의 글을 두루 읽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는, 자, 그의 일과를 좀 볼까요? 그는 바쁜 벼슬살이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바빴나 봐요, 하루가. 예. 아침에 머리 빗을 때 읽는 책, 그 다음에 안채의 베개마트에 두고 읽는 책, 잠들기 전에 읽는 거죠. 자, 이런 책, 저런 책, 사랑채에 있을 때 곁에 두고 읽는 책이 따로 있었다. 또 목적에 따라 읽는 책이 달랐다는 것인데, 그죠?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달랐어요.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읽을 때도 있고, 또 뭐 좀 약간 이렇게 넋을 놓고서 덜 집중해서 읽을 뭐 책도 있고 하는 건데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버스나 지하철, 기차에서 이동하는 시간에 읽는 책과 집과 사무실에서 여가에 읽는 책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홍석주는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한 책, 자신의 이제 어떤 지적 흥미나 또 어떤 학문 탐구와 관련된다든지 할 때 그 필요한 책 내용은 관련 주제의 책을 모아두고, 관련 주제의 책이라면 책이 여러 권이 되겠죠. 책이 여러 권인데 책을 모아두고 집중적으로 읽었다. 어떤 기간에 그 많은 책들을 다양하게 읽어내린 거죠. 형편에 따라 쉬지 않고 부지런히 야금야금. 이 태도는 굉장히 본받을 만하죠. 쉬지 않고 부지런히 또 야금야금 폭넓게 읽었다. 홍석주는 야금야금 폭넓게. 홍석주는 한 권의 책을 다 읽을 만큼 길게 한가한때를 기다린 뒤에 책을 읽는다면, 우리 보통 이렇게 하죠. 내가 이제 뭐 책을 읽는데 3시간에서 4시간 걸린다. 그럼 이제 3시간이나 4시간이 주어진 다음에 그때서야 책장을 펼친다면 평생 가도 한 권도 읽을 수 없다. 비록 아주 바쁜 중에도 한 글자를 읽을 만한 틈이 생겨. 한 글자, 한 페이지도 아니야. 한 줄도 아니야. 한 문장도 아니야. 한 글자를 읽을 만한 틈이 생기면 그냥 그때 읽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펼쳐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책을 읽고, 이때 다 다른 책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권, 저기 한 권 이렇게 읽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자신에게 이제 일종의 프로젝트, 내지 업무 또는 과제, 또 자신의 지적 어떤 욕구가 돋았어. 그러면 관련 주제의 책을 여러 개 옆에 놓고서 이렇게 막 읽는 거죠. 물론 이 책들도 앉은 자리 서너 시간 읽는 것이 아니라 한데 모아둔 후에 이 책 저 책을 아마 돌아가면서 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완독을 했겠죠. 자, 이제 5번째입니다. 이제 성호 이익인데, 한 손에 붓을 들고, 특이하죠. 붓을 들고 책을 읽다가 퍼뜩 생각이 떠오르면, 여러분 생각입니다. 생각. 의문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지문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견해, 또는 그 책의 내용으로부터 생겨난 어떤 의문이죠. 그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열심히 기록했대요. 그는 이러한 것을 질서법이라고 했대요. 선생님, 이 뜻을 찾고 싶어서 이 질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그 병증이라는 질이에요. 질병할 때 그 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병증을 느낄 때마다 의문이 들거나 이게 맞나 틀리나 또 생각해보고 싶거나 또 내 견해가 다를 때 있잖아. 자, 그런 어떤 병증들을 어떻게 했어? 빨리 붓으로 이제 써내린 거예요. 빨리 베껴 쓴다보다는, 이제 베껴 쓰는 건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는 거잖아요. 또는 아까처럼 뭐 요약한다거나. 근데 그거보다는 견해나 의문을 쓴 것 같아요. 기억은 그때그때 붙들어두지 않으면 달아나 버리니까, 예를 들어 사서삼경을 읽다가 떠오른 의문, 아까 의문, 그 다음에 조사해서 더 찾았어. 자기가 조사해서 찾았어. 이거는 이제 일종의 각주 같은 거야. 각주.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두었다가, 이때 자신의 생각은
견해에 가깝죠. 견해. 다가 이 이익이 스스로 시경 질서, 논어 질서 같은 것을 책으로 펴냈다. 끝에 질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시경을 읽고 드는 생각, 논어를 읽은 데에 대한 나의 견해, 논어로부터 생긴 나의 뭐 의문과 그에 대한 답,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 그래서 작은 기록이 쌓여 큰 학문을 이룬 것이다. 잠깐만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해서 미안. 자, 다시 고정할게. 그리고 6단락으로 갈게. 그리고 김득신은 훌륭한 문장을 가려 뽑아. 가려 뽑아. 책을 읽다가 자기 너무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어. 그럼 책상 위에 놓아두고 몇만 번씩 숫자를 헤아려가면 되풀이해 읽었대요. 어마어마한 다독이죠. 제일 좋아했던 백이열전은 여러분 백이숙제 기억납니까? 성산문의 시조?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랄 하나노라 할 때 그 백이와 숙제에서 그 백이입니다. 열전이라 말한다면 이 사람의 일생을 적어 놓은 거죠. 이게 무슨 책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따가. 자, 백이열전은 1억 번 넘게 읽었대요. 근데 실제 1억 번이 아니고 10만 번이라고 합니다. 예. 그 1억이 옛날에 10만. 예. 그래서 많은 책을 섭렵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좋은 책을 반복해 읽는 것도 대단히 유용한 독서 방법 중 하나이다. 옆에 이제 쪽날개 좀 보고 올게요. 예. 백이열전이 뭐냐? 중국 전한시대의 사마천, 역시 사마천이죠. 자, 기원 뭐 이때 사람인데 사마천의 책 제목은 사기입니다. 단순하죠. 역사 기록. 백이에 관한 전기. 백이는 주나라 모항이 어쩌고 저쩌고. 자, 그 다음에 김득신이 1억 번 읽었다는데 이제 10만 번 읽었다는 거고요. 아까 있었던 그 사서 삼경, 이거 뭐냐면 사서와 삼경,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이 사서고 시경, 역경, 시경 주역이 이제 시경, 서경 주역이 삼경이고 여기에 이제 예기와 춘추를 더하면 오경이 되는 거죠. 그때 사서 오경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설명한 거예요. 이상적인 독서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듯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방법과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아니, 아까 태도 문제도 얘기했죠. 뭐 쉬지 않고 부지런히 야금야금 뭐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는다. 학업과 교양, 문제 해결과 여가 활용,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유지. 또 언급하죠. 학업, 교양, 문제 해결, 여가 활용, 타인과의 관계 유지. 이거는 아까 전에 이제 단락 2하고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단락 2. 그러므로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알맞은 책을 선택해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자, 목적과 필요에 따라 책을 방금 16쪽에는 이제 단락이 4개가 있었어요. 자, 4, 5, 6. 그리고 선생님 단락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상적인 독서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7단락이 있죠. 여러분 4, 5, 6은요. 어떻게 정리를 했냐? 그냥 선생님은 4, 홍석주의 책 읽기, 5, 이익의 책 읽기, 6, 김득신의 책 읽기.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단락을 이제 요약을 한 거죠. 단락 7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도 해보세요. 하고서 돌아와서 나랑 비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잠깐 꺼두고, 귀찮죠? 완전 귀찮은데 그렇게 해야 돼요. 7은 독서 목적에 따라 독서 방법을 적용하되 이때 어떻게? 이때 책은 수준에 맞는 책을 택한다입니다. 다시 독서 목적에 따라 독서 방법을 적용하되 수준에 맞는 책을 택한다. 4, 5, 6은 어떻게 했다고? 홍석주의 책 읽기, 이익의 책 읽기, 김득신의 책 읽기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걸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자습서에 이거 정리한 또 표가 나와 있어요. 뭐 홍석주의 책 읽기가 어떻고 뭐 이익의 책 읽기가 어떻고 그건 나중에 하고요. 우리 학습활동에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8단락은 뭐냐? 단락 8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단락 8도 내용이 쉬워요.
뭐 병증에 맞는 약은 약국에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이 뭐 병증이니 약국이냐는 거를 이 중심 문장으로 써야 될까요? 아니죠. 비유적인 내용들은 요약문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이제 가려 뽑아서 그거를 이제 문장 안에 잘 넣어 주어서 단락 8의 전체 내용이 잘 전달되게끔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8단락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에게 맞는 독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구사하려면 도움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했어요. 좀 뭔가 좀 끝맺는 느낌이 덜하긴 한데 이 도움이 뭐냐면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조력자겠죠. 조력자, 헬퍼. 바로 이제 뭐 의사의 처방이라는 말로 비유가 되어 있는데 그 알맞은 이제 그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 것처럼 자신에게 맞는 어떤 그 독서의 그 방법과 전략이 있기 마련이고 이때 뭐가 필요하다? 조력자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단락 이제 7이 여기 연결이 되고요. 병증이 이게 단락 8이 되죠. 그래서 7이 어떻게 끝났냐면 목적과 필요에 따라 책을 선택할 때에는 우선 좋은 글을 선택해야 하지만 글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 수준에 맞지 않으면 소화불량에 걸린다. 이 정민 선생님의 글은 비유를 아주 잘 써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놨어요. 내 수준에 맞지 않으면 소화불량 걸린다. 남들이 좋다고 해도, 그러니까 뭐 아까 뭐 별점이 높고 평점이 높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도 내게는 맞지 않는 글도 있다. 따라서 목적에 따라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되, 오늘의 핵심이죠. 선택하되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글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제 단락 7의 중심 문장을 뭐라고 썼냐면 독서 목적에 따라 독서 방법을 적용하되 수준에 맞는 책을 택한다.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 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무엇을 택할지. 자, 단락 8을 볼까요? 병증에 맞는 약은 약국에 다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아무 약이나 먹어서는 병이 낫지 않을 뿐 또 약화된다. 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사가 그것을 조제해서 이제 약을 먹으면 금방 낫죠. 이제 병증을 뭐라고 보면 되냐면 이제 독서의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했던 거 독서의 나의 목적. 어, 독서에서 이제 나의 어떤 필요 그리고 수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척척척 알기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은 내 스스로 뭐 어떻게 알 수 있다 쳐도 어, 어디 가서 어떻게 얻어야 되며 또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되며 또 이 책의 수준이 나한테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리송한데 초보 독자는요. 책도 닥치는 대로 읽어서는 오히려 안 읽는 이만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약간 의견이 달라요. 나는 책을 좀 닥치는 대로라도 막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서고에 가서 이 책 저 책 그냥 제목에 이끌려서 이거저거 읽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책 이제 그 꺼낼 수도 있는데 이게 선생님이 사실 어렸을 때 남의 집 가서 또 우리 집에서 책 읽던 방식이에요. 웬만하면 끝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운 부모님들이 읽던 책은 이제 결국 중간에 포기도 많이 했죠. 근데 이렇게 해서도 물론 약간 우매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독서의 그 힘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목적에 맞는 알맞은 책을 선택해라. 자, 그러려면 이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독서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독서에 전략이 필요하다. 곁에서 조언을 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부모님, 선생님, 뭐 아까 같은 뭐 그런 평단의 평점, 뭐 우리가 왜 영화 선택할 때도 영화 평론가들, 즉 전문가들의 평을 듣고 가잖아요.
양분을 고르게 섭취해 건강해지듯 생각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독서는 생각의 균형을 잡아주는 저울이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며 조금씩 바로잡아 내게 꼭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옛 사람들이나 선배들의 독서법. 오늘 이제 이걸 소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홍석주의 이제 여러 가지 책을 한꺼번에 읽는 방법. 그다음에 이게 뭐 질서법. 떠오르는 생각이나 견해를 기록해서 또 김득신 같은 경우는 훌륭한 문장이나 하나의 책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죠. 자, 이거 독서법에 관한 책을 찾아 읽어. 자, 이런 것들을 본받아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본문의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락 8이었고, 단락 8은 마치기 전에 하나 더.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했어? 익숙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했죠.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독서의 어떤 전략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뭐에다 빗대었어? 익숙한 것에 빗대어서 익숙한 대상에 빗대었어. 예. 병이 났는데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는다 이런 거지. 예. 그 사람 나에게 딱 맞는 약을 먹어라 이런 겁니다. 예. 자, 이것은 뭐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익숙한 대상에 빗대어서 설명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잘 세워서 도서를 선택하면, 그렇죠? 다시 한번 뭐라고? 이제 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그럼 뭐가 해? 전략을 세우겠지? 그럼 이 전략이란 뭐냐? 독서의 방법 또는 뭐 도서의 선택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전략을 잘 세워? 그러면 이제 전략을 잘 세우면 어떻게 돼? 이게 자신의 생각에 이제 균형을 잡고 이 생각의 균형은 인생의 균형을 잡아주겠죠. 이렇게 좀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교과서 14쪽 가서 선생님 교과서 보면서 이제 정리하고 지문 정리하고 학습활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글의 작가 정민하고 나오고 있죠. 국문학자 한문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뭐 책 읽는 소리, 한시 미학 산책, 삶을 바꾼 만남. 우리 이제 1학년 국어교과서는 여기서 발췌해서 이제 지문을 수록했었죠. 예. 이 글의 종류는 여러분 수필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설명문으로 이제 여러분 접근할 수도 있고, 근데 설명문이라기엔 또 자신의 어떤 견해와 생각을 담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내용이 아주 무겁고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냐?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가벼울 경자 써서 이제 경수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래. 자, 그리고 이 글의 소재, 즉 제재는 무엇이냐? 바로 제목에 나오죠.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입니다. 그러면은 옛사람의 뭐예요? 독서인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독서하면 좋을지 그 세 분의 그 독서 방법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옛사람들의 독서법. 자, 여기까지 쉽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주제는 무엇이냐? 이 글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들을 좀 여러분이 추출을 해보면 독서 일단 추출할 수 있고 목적 이제 추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다면 목적이라는 것은 일종의 필요를 느끼게 하죠. 독서의 필요를 느끼게 하고 그래서 그래서는 목적과 필요가 거의 동의어 유사어로 지금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필요에 따라 자 이제 책을 어떻게 하자. 책을 선택하자. 근데 이제 선택한 다음에 그냥 두면 안 되고 얘를 이제 열어 젖혀서 읽어야 하는데 이때 무엇이 필요하다? 그렇죠. 적합한 독서 방법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세 분의 그 독서 방법을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주제는 뭐다? 독서의 목적에 따라 또는 독서의 필요에 따라 알맞은 책을 선택해서 적절한 또는 적합한 독서 방법으로 읽자라는
이런 어떤 그 권유하는 형태의 문장으로 지금 주제문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의 설명, 해제는 이 글의 설명, 해설입니다. 해설. 우리 그 문학교과서는 이런 식의 이제 해제는 없었고, 특징 해가지고 이제 몇 개가 나열돼 있었죠. 예. 근데 뭐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면은 이 글은 옛사람들의 독서 방법을 제시했죠. 자신의 독서 목적에 맞고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여,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선택하여 적절한 독서 방법으로 읽어야 한다. 여기까지 여러분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능히 말할 수 있는 내용. 즉 조선시대 학자들의 독서법을 예로 들어, 사실 이제 이 글의 해제라 그러면은 이 뒤에 문장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즉 뒤에 나오는 문장은 앞에 나온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부연 설명. 즉은 뭐 다른 말로 하자면, 환원하면, 설명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즉은 앞에와 뒤에를 이렇게 이퀄 관계로 엮어주고 있죠.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앞에 비해서 뒤에가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 부분이죠. 즉 조선시대 학자들의 독서법을 예로 들어 자신에게 적합한 독서 방법을 찾아 익히는 과정, 학습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8쪽 학습활동 갑니다, 여러분. 자, 독서 역량 기르기 했는데 우리 교과서는 이제 이 학습활동 부분에 문제를 풀다 보면 그 교과서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떤 학습활동이나 다 그렇지만 특히나 이 독서 과목은 학습활동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기초적인 게 이제 1번 문제에 나와 있겠죠. 자, 독서의 목적과 방법, 좋은 글의 조건을 생각하며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1번, 이 글에 제시된 독서의 목적에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앞에 단락이 1부터 8까지 있었잖아요. 자, 어디로 가야 이것을 찾을 수 있나요? 단락으로 제시하세요. 그쵸? 단락 2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어. 학업과 교양과 문제 해결, 여가 선용, 타인과의 관계 유지, 또는 뭐 관계 유지라는 것은 뭐 대화의 소재를 풍부하게 하고 뭐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것이 이제 뭐 소통이라는 것이 정보 교류도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친교 활동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둘 다 대화라는 것은 원래 이 두 개를 아우르죠. 이런 것들이 잘 쌓여가면 이제 뭐 인맥을 잘 쌓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좀 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이 이 두 가지라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학업과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양, 여가 활용, 타인과의 관계 유지, 이런 것들은 다소 이제 이게 이제 실용적인 부분이라면 이 나머지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실용적인 면에서는 떨어지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또 하나의 독서 목적들에 해당합니다. 자, 문제 1번 풀었고요. 이제 2번 가보자. 다음 인물들의 독서 방법을 정리해보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 그 단락 4, 5, 6에 차례대로 제시가 돼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단락 4, 5, 6으로 가서 그 각 인물들의 독서 방법을 이제 써볼 건데요. 홍석주의 경우는 3개를 좀 써주시고요. 이익의 경우는 2가지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김득신의 경우도 2가지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본문에 가서 이제 밑줄을 치는 방식으로 직접 해도 되고요. 선생님은 밑줄보다는 그 밑줄 친 부분을 이 지금 이 우리의 이 빈칸에, 여러분은 이제 빈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빈칸에 그대로 베껴 써도 되지만 이제 몇 줄에 있느냐, 몇 번째 줄에 있느냐, 이걸 갖다 쓰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지금 홍석주 선생님의 경우에 목적에 따라 읽는 책을 달리하여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는다. 이거는 단락 4에 보면 5에서 7, 5에서 7 줄에 있었거든요. 그죠?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한 내용은 관련 주제의 책을 모아두고 집중적으로 읽었다. 이거 어디 있나요? 이게 찾기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얘는 이제 9번째 줄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모의고사에서도, 모의고사가 곧 수능인데 독서 문제 16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은 지문이 어렵네, 문제가 어렵네 하기 전에
그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이 지문에 어디 있느냐를 빨리 찾는 이 숨바꼭질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바쁜 중에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폭넓게 읽었다. 이것은 이제 방법도 방법이지만 일종의 태도의 독서 태도의 문제였는데 이거는 바로 12줄에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몇 번째 줄에 있었는지 줄을 제시하세요. 3개, 2개, 2개로 답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은 이 부분에서 잠깐 이제 멈췄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익의 경우는 14번째에서 15번째 줄에 걸쳐서 독서 중 생각이 떠오르면 사라지기 전에 기록한다. 질서법. 그러니까 병증이 난, 즉 의문이 난 그 부분을 이제 나름대로 메모해서 일종의 각주달기 형식으로 해서 자신만의 책으로 다시 펼쳤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가장 창의적인 독서이고 가장 적극적인 독서에 해당한다고 보는데요. 단지 책의 내용이나 중요한 부분을 간단히 메모해 두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생각과 견해를 더 덧붙인 건데, 그래서 이제 독서를 하며 떠오르는 의문, 조사에서 찾은 내용,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두었다 책으로 펴냈다. 여기는 어디 있어요? 그렇죠. 17에서 19줄에 있었습니다. 김득신 선생님의 독서법 하면은 제 20줄에 훌륭한 문장을 가려 뽑아 되풀이해 읽었다. 그리고 좋은 책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읽는 다독의 형태를 취했죠. 자, 여기 해당하는 게 백이열전이었고요. 요 얘기는 22줄에 나오죠. 백이열전을 뭐 1억 번 읽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 각주에 1억 번이라는 것은 실제 1억이 아니고 10만 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그러면 이제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좋은 글의 좋은 책의 조건을 정리해보자. 여러분 여기 답이 딱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이 이 답을 지금 보기 전에 가서 이제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찾아오냐면은 단락 1과 단락 2에 있거든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불러줄 테니까 이 답을 불러줄 테니까 이 답이 도대체 몇 번째 줄에 있는지 가서 밑줄을 쳐볼래요? 네, 가서 찾기 활동을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답을 불러줄게요. 단락 1과 2, 이제 6에도 있고 8에도 이제 찾으면 있어요. 6에도 있고 8에도 있는데 주로 이제 1과 2에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글. 이거 어디 있나요?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글. 그렇죠. 단락 1에 있습니다. 단락 1에서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선생님은 세 번째 줄에 제자리를 찾게 해준 책 있죠. 청소년기에.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글이란 첫 번째 단락에서 제자리를 찾게 해준 책이다. 그리고 여러분 8번째 단락에도 이제 뭐 생각의 균형을 잡아주는 저울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조금씩 바로잡아 10번째 줄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글이다. 이거는 이제 1단락과 8번째 8단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문과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을 주는 글. 이거 단락 2에도 있고요. 단락 4, 5, 6 전부가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선생님께서 계속 했던 게 학문의 지식을 쌓는 그 과정이었죠. 예. 자, 그 다음에 힘이 되고 일깨움을 주는 글. 이거 어디 있나요? 힘이 되고 일깨움을 주는 글. 자, 이게 좋은 글이다 한 것은 여러분 찾아봤더니 자, 선생님이 찾을 때는 6번째 단락에 있었어요. 네. 6번째 단락. 힘이 되고 일깨움을 주는 글. 그 다음에 간접 경험을 하게 해준다. 이거 어디 있었나요, 여러분? 간접 경험을 하게 해준다. 자, 간접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것은 여러분 선생님 찾아봤더니 2번째 단락에 있었죠. 어디? 10번째 줄에 보니까 가보지 못한 곳, 겪어보지 못한 일, 갈 수 없는 옛날도 책을 통하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이게 바로 간접 경험에 관한 것이죠. 네, 그 단락 2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을 초월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 역시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거 역시 단락 2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찾아야죠. 시공을 초월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자, 12번째 줄에 있죠. 시공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이거 있잖아. 자, 바로 단락 2에 있었고요. 타인과 소통에 도움을 주는 글. 자, 어디 있어요? 밑에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거 역시 두 번째 단락에 있는데, 두 번째 단락이 맨 밑, 상대와의 대화에서 화제를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이 부분을 가지고 소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잠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문제 풀었던 거 하나 선생님이 정정하는데, 여기서 지금 괄호 3에서 좋은 책이란 어떤 책이냐 해서 힘이 되고 일깨움을 주는 글. 선생님 요거를 단락 6이라고 아까 제시했는데 틀렸고, 어딨어? 그치, 단락 1에 있죠. 단락 1에 몇 번째 줄에 있나요? 네 번째 줄에 있죠. 늘 힘이 되고 일깨움을 주는 책 몇 권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의 독서는 쓸쓸하지 않을 것 같다 해서 네 번째 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잘 이제 모아서 그 괄호 3번에 답을 이제 제시하면 되겠고요. 자, 언제나처럼 우리 학습 활동에는 이렇게 하나의 지문이 제시가 되죠. 이번에는 쇼펜하우어의 올바른 책의 선택 뭐 이렇게 있습니다. 교과서 편집자들이 이러한 이제 그 보기글을 이렇게 소팅했을 때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얼마나 그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레카 교과서 지문으로 쓰기에 아주 적합한 토막 그 지문들을 이렇게 외부에서 부지런히 이제 끌어다 모으는데요. 자, 볼까요, 여러분? 다음 이 글과 비교하여 다음 글을 읽고, 이 글과 비교하여 다음 이제 보기를 읽고, 두 글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책을 선택하는 기준과 좋은 글의 가치를 정리해 보자. 그래서 여기서 기준 말해라, 좋은 글의 가치를 말해라 합니다. 답을 말하기 전에 일단 지문을 같이 읽으면서 약간의 설명 곁드릴게요. 두 개의 단락으로 돼 있죠. 두 개의 단락으로 돼 있고, 언제나 같이 단락에 이제 그 밑줄을 치는데, 이 글은 여러분 혹시 이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유추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유추는 뭐냐면 이제 쉬운 어떤 그 대상에 빗대어서 다른 걸 설명하는데, 그 쉬운 대상이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과 유사한 게 이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어려운 대상. 보면, 자, 유사성에 이제 기초하는데, 보세요. 읽은 내용을 기억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그 위장의 활동과 동일하다.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여기다 조금 선생님 쓸게. 여기 좀 이렇게, 여기 빈칸을 좀 빌리자. 자, 이제 소화 과정을 이제 무엇을 설명하려고 이 소화를 끌어당겼냐. 그 어떤 것을 이제 기억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기억 또는 생각이 좀 더 지식이 깊어지고 많아지는 거. 그럼 이제 뭘 섭취했지? 음식을 섭취했지. 마찬가지로 이제 책을 섭취하는 거야. 독서를 했겠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래. 그 다음에 먹은 음식이 소화되어 에너지를 만들어야 인간이 살 수 있듯이 독서를 통해 내용을 기억해야만 정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여기다 뭐야? 소화라는 과정,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을 통해서 기억하는 과정, 섭취의 과정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데, 음식을 먹으면 이제 에너지가 나오죠. 에너지가 나와. 그러면 이제 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 어떤 책을 읽음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정신적인 에너지인 거지. 그래서 이 정신적 에너지는 정신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 여기 나와 있죠. 다시 봐봐. 정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정신적인 부분, 우리가 육체적인 부분은 음식에서 얻는다면, 그 삶을, 육체적인 삶은 음식에서 얻는다면, 정신적인 삶은 이제 독서에서 얻는다는 거죠. 근데 이때에도 여러분, 음식도 보면은 왜 나한테 맞는 음식과 안 맞는 음식 있잖아요. 그러나 입에 맞는 음식이 구미를 자극하고 많이 먹는 것처럼 흥미를 끄는 소재. 바꿔 말하면
이제 나의 어떤 사상, 생각과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긴 책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잠깐 끊을게. 그럼 이제 어떤 음식이 있냐? 나의 그 입맛에 맞는, 그 구미에 맞는 게 있지. 그렇다면 이제 나의 흥미에 맞는 어떤 책이 있기 마련이겠죠. 이 흥미는 이제 뭐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나의 틀, 즉 나의 사상, 내 목적, 입맛에 맞듯이 나의 기존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또 내가 이번에 뭐 알고 싶어 하는 어떤 내용, 내가 이제 수집하고자 하는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 책이라면 내 구미에 딱 맞고 내 흥미에 맞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먹고 싶어지고 더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락 1에서는 설명을 아주 그 편안하게 이게 비슷한 것에 빗대어서 유추의 방법을 통해서 그 설명을 아주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때 자, 안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덧붙이고 있죠. 그럼 안목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보는 눈이에요. 보는 눈. 책 보는 눈.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나한테 맞는 책이 뭔지 알고 이제 좋은 책이 뭔지 되게 빨리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좋은 책을 자꾸만 선택해서 읽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봤을 때 좋은 책, 그거 어른들이 권하는 책, 그 재미없는 책 아니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정신이 거칠어지고 이제 더 뭐라 그럴까, 어, 우리가 좀 더 유식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좀 더 지적인 부분을 누리는 게 좋죠. 이 지적인 부분이 여러분 선생님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통장에 돈이 쌓이고 내가 이렇게 재물을 얻는 것처럼 보석을 얻는 것처럼 기쁨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일부 사람에게만 그렇게 허락된 게 아니고 누구나 이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이 책을 읽다 보면 확실히 뭐 아주 재밌고 말초신경 자극하는 책들도 있겠지만 이제 점점점 정말로 그 고전의 재미를 알게 되거든요. 그 옛날 사람들이 권하는 책, 선생님이 권하는 재미없었던 책들이 어느 사이에 나하고도 이제 코드가 맞는다는 걸 여러분이 경험을 하게 돼요. 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에서 정신을 위한 청량제로서 이렇게 청량제 여러분 사이다나 콜라 이런 거 생각하세요. 좋아하는 뭐 라임이 들어간 톡 쏘는 음료수, 정신을 약간 각성시키는 뭐 그런 음료수 이제 그런 거 생각하세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을 이제 예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 쇼펜하우어는 그리스 로마 시대 고전을 읽어라. 자, 단 하루 30분이라도 고전의 대가들이 남긴 작품을 읽는다면 얼마 안가 무엇을 느낀다? 그치? 정신의 진보를 느낀다는 거야. 정신의 진보. 정신이 이렇게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성장을 느낀다는 거지. 자, 고전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낼 만큼 작가의 위대한 정신을 담고 있죠. 작가의 위대한 정신을 담고 있고 그것이 어느 사이에 더 이상 작가의 것이 아니라 그 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30분이나마 그들의 남긴 예술을 접하게 되면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지며 생활에 지친 감성도 날카롭게 일어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냐면 인생 풍요로워지는 건 알겠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토양에 그 비료나 어떤 그런 걸 준 것처럼 이제 윤택해지는 거예요. 삶이 정서적으로. 그래서 감성이, 생활에 지친 감성 하면은 뭐냐면은 이제 사람이 좀 늘어지고 지쳐있고 어떤 것에 자극을 받지 않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노인과도 같은 상태? 무엇에 그 자극이 주어져도 이제 반응하지 않는 인간이라고 볼 수 없지. 자, 그런 것들이 모두 어떻게 돼요? 그 말하자면 되게 예민한 상태로 되게 이렇게 세밀한 정서들이 내 안에 장착되는 거예요. 이거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분노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죠. 나그네가 차가운 샘물, 아까 청량제라고 한 거와 똑같아. 샘물로 지금 보면 이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목을 축이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올바른 책의 선택. 자, 그래서 주제는 뭐냐? 그리스 로마 시대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 특징 뭐냐? 유추의 방법. 아까 그 소화의 과정에다가 빗대어 설명했죠? 독서의 중요성을 일단 단락 1에서 얘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안 보일까봐.
다시 한번 여기를 강조할게요. 이렇게 유추의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특히 비유를 활용하여 유추도 일종의 비유고 일종의 빗대어 말하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좀 구분을 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이런 뭐 청량제나 뭐 샘물 뭐 이래가지고 이제 비유를 활용하여 좋은 글의 조건, 고전을 읽는 것의 효과를 제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은 우리에게 콜라, 사이다, 음료수와 같은 청량제 역할을 하고 그 지친 나그네는 이제 지쳤잖아. 자, 그래서 지친 나그네가 샘물로 목을 축이는 것과 같이 새로운 생명을 거의 얻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좋은 책을 통해서. 자, 그럼 가치부터 먼저 할게. 좋은 책, 좋은 글이란 학문적, 정신적으로 성장, 정신의 진보, 이거 관련이 있겠지. 인생을 풍요롭게 여기 나와 있지. 그다음에 시공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 정서적으로 아까 감성, 지친 감성도 날카롭게 일어선다. 정서적으로 뭔가 준비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쳐 있고 낡아 있는 그런 상태에서 기쁨과 슬픔과 분노를 낼 수 있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소통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통이라는 문제는 지금 보면은 여러분 이 단락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고전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뎠고 그 작가의 위대한 정신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소통을 하는 거냐면은 작가하고도 소통이 가능하고 그 위대한 그 고전을 읽은 그 수많은 세대와 세월 있죠. 그 세대와 세월과도 내가 소통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맨 마지막 주자는 아니잖아. 내 뒤에 또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횡으로 또 많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 책을 읽겠죠. 처음엔 한 국가에서만 이 책을 읽겠지만 점점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종횡무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그럼 나는 이 전 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후 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시대 고전이 뭐냐 이게 갑자기 궁금한데 여러분은 제일 많이 들어보는 게 일리아드 또는 일리아스라고 해도 돼요. 일리아스 찾아보니까 뭐 일리아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메로스가 작가 이름입니다. 호메로스의 그 굉장히 그 대서사시죠. 그리스도 고대 그리스의 호메로스라는 그 서사시 작가가 쓴 그 그리스 민족의 서사시입니다. 10년간에 걸친 그리스군이 트로이를 공격했잖아요. 그 마지막 해에 일어났던 사건이랍니다. 10년 중에 마지막 해에 선생님도 뭐 일리아드를 막 찾아 읽고 정통으로 읽고 감상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국문학 읽기도 좀 바쁩니다. 그래서 요약본으로만 읽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일리아스 또는 일리아드와 함께 이제 여러분 오디세이아가 있죠. 오디세이아 여기 적을게. 오디세이아. 이것도 역시 호메로스라는 이 작가가 지은 건데 그리스군의 트로이 공략 후에 그 침공 후에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의 10년간의 그 해상 표류 모험기래요. 모험기. 오디세이 하는 모험기. 그래서 이 둘 다 일리아스 또는 일리아드 둘 다 마찬가지예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모두 그리스 내 국민 서사시인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뭐야? 서유럽 문학의 뿌리가 됐다고 합니다. 서유럽 문학의 뿌리.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이전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물론 셰익스피어와 이 두 작품 사이에는 엄청난 이제 시간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서유럽 문학에서 그들이 국문학을 만약 전공한다면 반드시 읽는 것이 아마도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이 아닌가. 그리고 셰익스피어를 거쳐서 이제 근대 문학으로 가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문제를 좀 갈게요. 이거 안 했나요? 좋은 책을 선택하는 기준. 독서 목적, 필요에 부합하는 책, 가치 있는 내용을 담은 책.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좀, 감이 좀 떨어지려고 그러죠, 오히려. 자, 이해 활동을 바탕으로 독서의 목적과 좋은 글의 기준을 정리해보자. 이랬어요. 독서 목적을 고려해 책을 읽는 것의 장점은 무엇인가 했어요. 목적을 고려해서 책을 읽을 때, 또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책을 읽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목적을 고려한다면 독서 동기가 부여되고, 독서 목적에 맞는 좋은 책을 선택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독서 목적에 적합한 독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동기부여돼, 책을 선택해, 그 다음에
독서 방법을 선택해. 그 다음에 효율적인 독서가 가능해진다. 이제 방법이 들어가면 그제서야 이제 효율이 이제 올라가는 거지. 독서 중 방향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어. 좌표를 이제 잃지 않고, 아, 나는 어디인가 이러면서. 이 다음 내가 어느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다음에 독서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 자신이 목적했던 거 또는 목표했던 거 있잖아. 여긴 목적이라고 그랬다, 목표라고 그랬다 하는데, 그 목표라는 게 이제 조금 더 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목표라는 게 좀 더 큰, 목적은 좀 더 지엽적이고 작은.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나의 인생 목표에 효과적으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고 좀 더 폭넓은 어떤 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네. 자, 20쪽입니다, 여러분. 20쪽은요, 앞서 이제 지문에 이어서 그 괄호 2번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래 항목과 관련하여 아래 항목 고전, 스테디셀러,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고 좋은 글의 기준에 대해 친구들과 토의해 보자 이랬어요. 토의도 좋지만 이제 그 전에 고전은 고전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글을 의미한다. 뭐라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글을 의미한다. 어. 그 다음에 스테디셀러는 많이 계속 팔리는 거죠. 스테디하게. 꾸준히.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잘 팔리는 책.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읽힌 이유나 꾸준히 잘 팔리는 이유를 고려하여 좋은 글의 기준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좋은 글의 기준을 고전에서도 알아볼 수 있고 스테디셀러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럼 고전이란 뭐냐? 여러분 이거 13쪽 가서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맥락 부분에서 선생님이 한번 언급한 적 있죠. 자,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면서 가치 있는 글로 검증돼. 널리 읽히고 오래 읽힌다는 건 검증 끝났다는 얘기예요. 예. 그만큼 누구나 좋아하면서 그 책을 계속 읽고 싶어진다는 거고 계속 읽어도 계속 뭔가 배울 점이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보편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대와 장소를 이제 막론해서 어떤 귀감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스테디셀러는 이제 꼭 스테디셀러가 고전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 그쵸? 스테디셀러 가운데 이제 몇 가지가 고전으로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꾸준히 인기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글? 여기 토의에서 쓰란 얘기인데, 뭐 인기 있는 책, 권위 있는 사람이 쓴 책, 깨달음을 주는 내용, 뭐 좋게 평가해 주는 책,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하고 이제 사실 선생님이 요 4번을 좀 보세요. 요 4번으로부터 이제 비롯된 게 여기는 이제 안 할 거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우리 발표를 하잖아요. 발표를 하는데 이 발표의 가이드라인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 중에 안내를 좀 할게요. 발표는 이제 조금 더 선생님이 이 글 교과서를 좀 더 보면서 여러분에게 적합한 내용을 지금 만들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번과 관련해서 발표와 관련한 안내가 수업 중에 이루어질 겁니다. 자.